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의 격언입니다. 이 리플이 스위스 은행과 손잡고 결제 인프라를 만든다라는 호재에서도 차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이 지금 시장 자체가 매일매일 변하는 가격이라는 인기 투표에만 몰두하고 있지만요. 물밑에서는 규제랑 은행이라는 이 진짜 가치의 무게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코인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 고속도로 위로 올라타는 구조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의 가격 등락이라는 소음 대신에요.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는 이 무거운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결국에 그 무게를 견디고 본질을 보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리플이 스위스의 암호화폐 은행 아미나랑 손잡고 법정화폐랑 스테이블코인을 잇는 결제 인프라를 만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기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죠. 어떤 날은 조용하고 또 어떤 날은 오히려 반대로 호재가 나왔는데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은행이 채택을 하면은 가격이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즉각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모순을 이해하시려면은 코인이 아니라 결제 쪽을 보셔야 돼요. 이 결제가 사실 돈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은 언제나 제일 안전한 길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안전함을 보장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랑 은행의 허가인데요. 오늘 이슈의 핵심에서는 결국에 이거예요. 이 스테이블코인이 코인 시장의 안쪽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은행이 관리하는 결제 레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서 아미나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미나는 그냥 작은 거래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스위스 핀마의 규제를 받는 은행이고요. 아부다비랑 홍콩,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미카 체계의 CASP 라이선스까지도 확보한 금융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규제랑 지도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은행이라는 거고, 그리고 리플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리플은 오늘 발표에서 아미나가 리플 페이먼트를 통합을 하면서 고객이 국경 간의 결제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속도 그 자체가 아니겠죠. 이 속도는 부가 효과일 뿐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블록체인에서 돈을 움직이는 방식과 은행에서 돈을 움직이는 방식이 원래부터 서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웹3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달러로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싶고 또 한쪽은 법정화폐 계좌로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때 기존 은행망은 원래 이런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전통적인 코레스폰던트 뱅킹은 영업시간, 컷오프, 중간은행, 그리고 서류랑 컴플라이언스가 같은 요소가 겹치면서 시간이 늘어지고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나가 오늘 발표에서 말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인데요. 이 고객은 법정화폐 레일과 스테이블코인 레일을 동시에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전통 은행망은 그런 동시 처리를 기본 설계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찰이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돈이 늦게 도착하면 그 사이에 환율이 변하고요. 해지를 해야 되고 또 담보를 더 쌓아야 되고 때로는 거래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리플 페이먼트가 하는 일은 뭘까요? 현재 리플 랩스 측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법정화폐 레일 그리고 블록체인 레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돈과 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한 가지 시스템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바로 리플 XRP를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 뉴스의 중심은 XRP 가격 자극이 아니라 이 결제 인프라의 방식이 바뀌는 구조라는 거. 리플은 아미나 고객이 RLUSD랑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서 다통화 빠른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쓰이는 은행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겠죠. 이게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정답은 정책과 규제에 있어요. 올해 7월달 미국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산업 지원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허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고 이 준비금과 공시 같은 틀로 묶어가지고 통제 가능한 구조로 편입시키는 일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보입니다. 각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 이 모순을 풀면은 구조가 보이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막는 게 아니라요. 위험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형태로 키우는 겁니다. 이 BIS가 올해 상반기에 경고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과 자본 유출, 금융 안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은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금지하던가 아니면은 규제된 형태로 길들이던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는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달러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욱더 선명해지는데요.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커지면요. 여기서 준비금은 달러 현금과 미 국채 같은 유동자산으로 쌓입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자체가
이 달러 금융 시스템의 수요랑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달러의 지위랑 국채 수요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아미나랑 리플의 파트너십은요, 유럽에서 규제된 은행이 규제된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상품화한다, 이런 그림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아미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도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이 레일의 누적이라는 점입니다. 레일은 깔리는 순간 곧바로 돈이 폭발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깔리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이 결제 인프라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규제기관의 승인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한번 승인받고 나면은 경쟁자들은 같은 수준의 규제, 감사, 준비금, 리스크 관리 체계를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예요. 이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시장 테마가 아니라 결제 표준이 되려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 게다가 거시 환경도 이런 흐름들을 밀어주는데요. 이틀 전 연준이 금리를 3.5에서 3.75%로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들은 기업과 자금이 이자보다 비용 절감, 그리고 속도를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드는 구간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98대 초반 수준으로서 움직이는 것도 이런 달러의 과도한 긴장이 조금 풀릴 수 있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 구조가 움직일 때는 이런 환경 변화가 서서히 힘을 보탠다는 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바뀔까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유동성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안에서만 돌던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결제라는 실제 사용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한 단계 더 제도권 자금 흐름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선택받을수록 시장 유동성은 아무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RLUSD를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인게코 데이터에서 RLUSD가 유통량이 약 13억 수준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결제 인프라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는가이고, 이 숫자가 최소한 RLUSD가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근거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발표에서 리플은요, 이 RLUSD랑 XRP가 자사 솔루션 전반에서 활용된다라고 밝힙니다. 은행이 결제 인프라를 바꾸면은 그 인프라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결국에 규제, 유동성, 정산 편의가 맞물린 자산이겠죠. 즉 리플 XRP의 관점에서도 어떤 자산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이 거래량과 정산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이 지금 벌어지는 거는 코인 시장의 유행이 아니라요, 돈이 지나가는 길의 교체인 거고, 스위스의 규제받는 은행이 그 길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리플은 그 길을 깔아주는 역할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일의 변화는 하루 이틀 가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뉴스는 흥분하기도 쉽고 무시하기도 쉽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흥분하면 과열 구간에서 실수하고, 무시하면 구조가 바뀌는 신호를 놓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먼저 리플 페이먼츠가 실제로 은행 파트너를 늘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지도 보셔야 돼요. 파생 포지션이 과열돼가지고 가격이 청산에 끌려가는 장이 아닌지도 보셔야 됩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XRP 오픈이자 집계가 약 13억 달러 수준이라는 데이터는요, 변동성의 상당 부분이 파생에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리플이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레일을 깔기 시작한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레일이 바뀌면은 돈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삼국지 제갈량의 발명품 모구유마를 아시나요? 험준한 산길에서 군량을 나르기 위해서 고안된 혁신적인 운송 수단이었죠. 이 당시의 장수들은 적을 벨 칼을 썼지만 제갈량은 보급로, 즉 길을 혁신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리플과 아미나 은행의 협력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모구유마라는 거고, 사람들은 당장의 가격 급등을 원하지만요, 진짜 승부처는 돈이 흐르는 철로를 누가 더 빨리 까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이 화려한 전투보다도 보급로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에 삼국지 천하를 얻었었죠.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이 새롭게 깔리고 있는 길을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영역에 발을 들이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매매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 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유혹을 느낍니다. 레버리지 크게 잡는 선물 매매, 수익률이 화려하게 보이는 해외 거래소, 남들은 다 한다는 고위험 전략들.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발을 들이시면은 좋을 때는 잠깐이고 잘못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업비트나 비쌈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 천천히 운영하고 있으시다면은 그 자체로 이미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도요, 결국에 딱 한 가지예요. 무리하지 않고, 모르는 곳에 손대지 않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영역, 그리고 틀 안에서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분들, 특히나 현물 매매라면 더더욱 비중 조절과 분할 원칙이 생명이겠죠. 못 팔아서 후회하고 더 오를 것 같아서 홀딩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수익이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은 누구든지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구간이 왔다면은 그 일부라도 분할로서 이전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단순 원칙이 아니라요. 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예요. 결국에 투자는 누구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아는 영역에서 지킬 수 있는 원칙으로서 움직입니다. 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게 결국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흐름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이 지침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가 엔터테인먼트처럼 즐겁다면 당신은 아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좋은 투자는 지루한 것이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통찰입니다. 방금 전 발표된 리플렛 3.00 업데이트, 이 버그 수정이라는 단어만 보셔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이 금융의 역사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숫자를 맞추는 지루한 집착 위에서 쓰였다라는 거. 기관들은 흥미로운 코인이 아니라요. 단 1원 한 푼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장부를 원합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그런 지루함을 견디면서 리플 XRP가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재미없는 기초공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가장 높고 또 가장 안전한 마천루가 올라가는 법이겠죠.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그 단단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레저의 리플렛 3.00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또 서버 업데이트 하는구나. 또 버그 수정하는구나. 가격에는 별 영향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또 반대로 봅니다. 이 금융 인프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늘 이렇게 재미없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모순을 보여드리자면요. 이 시장이라는 게 보통 화려한 기능 추가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ETF, 상장, 파트너십 같은 이런 단어들에 반응을 해요. 근데 기관은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거. 기관은 장부가 틀릴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아무리 멋진 기능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예요. 이번 3.00 업데이트가 이런 화려함이 아니라 장부를 금융장부로 만들기 위한 수선 작업이라는 겁니다. 리플렛의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를 돌리는 대표 서버 프로그램인데요. 이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도시가 있으면은 이번 리플렛은 그 도시의 행정 시스템 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커질수록 행정 시스템은 더 엄격해지겠죠. 작은 마을일 때는 그냥 대충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도시가 커지면은 회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바로 사고가 납니다. 이번 3.00의 메시지는요. 이 도시가 이제 작은 마을이 아니라 금융도시로 가겠다라는 본격적인 선언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픽스 토큰 에스크로 V1이라는 수정입니다. 이름만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요. 핵심은 아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데요. 이 돈을 금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낼 때 장부에 적힌 숫자랑 실제로 나온 숫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가 끼면요. 더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이 수수료가 붙는 토큰이 에스크로에서 풀릴 때 총액과 순액 계산이 꼬이면서 토큰 총량 회계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회계 오류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의 시선이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은 가격 차트가 먼저겠죠. 기관은 오히려 장부가 먼저라는 거. 이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크나 자산처럼 실제 돈과 연결된 상품은 장부가 1원이라도 안 맞으면 게임이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가격을 당장 폭발시키는 재료가 아니라요. 중장기적으로 이 장부는 금융용으로 써도 된다. 이런 신뢰를 쌓고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MPT라는 단어를 정리해봐야겠죠. MPT는 멀티퍼포즈 토큰, 말 그대로 다목적 토큰입니다. 리플 레저에서 흔히 쓰던 토큰 방식의 복잡함을 줄이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표준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토큰 타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토큰이 기관용 기능을 기본값으로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전송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공급 상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송 수준으로도 선정이 가능하고요. 규정 준수를 위해서 동결이라거나 회수 같은 기능도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플렛 3.00이 이 단순 버그 수정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PT라는 기관형 토큰을 진짜 금융 레일로 쓰려면은 회계가 완벽해야겠죠. 에스크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스크로가 돈을 잠그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잠근 돈은 담보가 되고 락업이 되고 조건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담보랑 락업은 시스템의 뼈대가 되어줍니다. 그 뼈대에서 숫자가 안 맞는 순간 그 시스템은 금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실험이겠죠.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은 회계 정확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 오라클 데이터의 순서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를 고친 항목도 있고요. AMM에서 특정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반올림 때문에 LP 토큰 잔고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손봤습니다. 이건 전부 같은 방향인데 데이터가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감사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남아야 한다라는 방향성이고 금융 인프라는 결국에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이제 대출 기능이 바로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3.00은요. 대출 기능을 당장 켜는 업데이트가 아니라는 거. 다만 코드 레벨에서 이 랜딩 프로토콜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리팩터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음 단계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바닥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인데요. 이 금융 시스템에서는 바닥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거시경제를 연결해봐야겠죠. 오늘 기준 미국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이 금리가 내려오면 시장은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명분을 얻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기관은 더더욱 안전하게 또 빠르게 확실하게 결제되는 레일을 찾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돈의 속도랑 비용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겠죠. 이때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은 단순 유행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금 운용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가 되어줍니다. 현금을 토큰으로 만들면 24시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담보로 쓰기도 쉬워지고 결제도 빨라집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블록체인이 장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장부가 되려면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3.00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장부예요. XRP 관점에서는 더 단순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XRP의 역할에 그냥 코인이 아니라 이 정산 레일의 핵심 자산으로 봤을 때 레일이 기관용으로 강화되는 신호는 가격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보통 이런 형태예요. 이 버그를 잡아요. 데이터의 일관성을 맞추고 개발자 도구를 정리해요. 그리고 잠금과 담보랑 결제 같은 이 금융 동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시장은 이런 것들을 늦게 가격에 반영하거나 아예 다른 이벤트로 포장이 될 때 반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업데이트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토큰을 잠그고 푸는 기능이 실제로 시장에서 활발히 쓰이는 단계로 가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시 유동성이 위험자산의 우호적인지 아니면 정책 경계로 꺾이는지 보는 기준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 포지션이 이 레버리지에 흔들리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프라형 이슈들은요, 이 단기 급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한 베팅보다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금융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늘 재미없는 업데이트의 연속이라는 거. 진짜 금융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확성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번 리플렛 업데이트는요, 그 정확성을 한 단계 올린 업데이트라는 거. 그리고 버그 수정이 아니라 금융 장부로 가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1등 공신으로 전장의 한신이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쌀과 장부를 관리한 소화를 꼽았습니다. 이번 리플의 업데이트가 바로 이 소화의 역할이에요. 겉보기에 심심한 버그 수정 같겠지만 이런 것들은 금융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장부의 무결성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기관은 화려한 창칼보다 정확한 장부를 믿어요. 지금 리플은 이 시세라는 전투보다는 신뢰라는 보급로를 완벽하게 닦고 있는 중이라는 것. 어쩌면 이게 더욱더 큰 호재가 아닐까요? 그만둘 게 아니라면 스트레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힘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시장을 보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속상하고 지치고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올 때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하락장이 길어지면은 대체 언제 올라오나, 왜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리플이 갑자기 튀어오른 것도 아니고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즉 스트레스는 시장을 바꾸지 못하는데 나만 소모시키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어차피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은 괜히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손절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시 반등을 기다리면서 버틸 생각이시라면은 그 시간에 정신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건강할까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일을 하거나 다른 곳에 신경 쓰시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요. 더 오래가는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은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게다가 지금처럼 바닥 구간이 의심되는 시기에는 짜증과 스트레스로 시야가 좁아지기보다는요. 오히려 차분하게 분할 매수 타점을 고민하거나 내 기준을 정리하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건강한 행동들을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체력을 키워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만들어가지고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에너지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변하지 않겠지만 내 체력과 멘탈은 얼마든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지쳐 쓰러질 정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힘을 쓰세요. 그게 결국에 다음 기회를 잡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이라는 거.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나무가 크고 높게 자라려면은 그 뿌리는 그만큼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으로 깊게 뻗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츠의 말인데요. 지금 리플 XRP의 가격이 답답할 만큼 고요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XRP가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기저, 즉 은행 인프라랑 규제의 영역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서 XRP는요.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국제표준이라는 이런 단단한 뿌리를 현재 시점에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월가의 자금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고 눈에 보이는 가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진짜 거대한 변화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축제에 휩쓸리시기보다는요. 고요하지만 치열하게 뻗어가는 이 뿌리의 생명력을 알아보는 이런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있는 사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리플 XRP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 한동안 이렇다 할 뉴스도 없이 조용했던 리플과 XRP 생태계가 사실은 국제금융의 맨 밑바닥부터 판을 다시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지는 못했었던 이 물밑의 XRP 혁명입니다. 왜 이런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함께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XRP 하면 예전 SEC 소송 이야기라거나 송금 코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가격도 답답할 만큼 오르질 않았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XRP는 잠자는 코인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정반대의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죠. 리플 XRP 관련된 굵직한 소식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볼까요?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전격 출시가 됐죠. 비트코인 ETF도 아니고 XRP 현물 ETF라니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11월 중순에 첫 번째 XRP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불과 몇 주 사이에 미국 시장에 XRP를 추종하는 이런 ETF가 5개 정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 ETF들로 유입되면서 미국 월가의 굵직한 자금이 XRP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기관의 암호자산 투자가 이제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리플 XRP 가격은 큰 폭으로 뛰지 않아가지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호재가 많다는데 왜 아직 잠잠하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재밌는 모순과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 이 표현만 봤을 때 XRP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보면은 전혀 다른 반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표면과 이면이 다른 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표면적으로 가격 차트는 잠잠해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서는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술 인프라가 바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 뉴스 헤드라인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돈과 기술이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왜 표면 뉴스랑 시장 움직임이 어긋나 보이는가? 뉴스에서는 온통 호재만 떠들어대고 있는데 왜 XRP 가격은 조용한지 여기에 대한 정리
정답은 구조적으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쪽부터 큰 그림을 살펴볼까요?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은 XRP 리플 같은 자산에 미묘하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 내내 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 유지하던 페드가 2025년에 들어와서 3번이나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은 금리가 3%대가 됐습니다. 이 말은 곧 돈줄을 죄던 정책들이 이제 돈줄을 다시 푸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요. 투자자들은 다시 위험 자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채권과 현금만 쥐고 있던 큰손들이 슬슬 이제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나가서 알트코인들도 한번 사볼까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죠. 이런 완화된 거시 환경 자체가 리플 XRP 같은 자산에도 기본적으로 득이 되는 토양입니다. 나무로 치면은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진 격인 거고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은 이제 슬슬 자라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제 정치랑 무역 환경도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서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이 처음에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될 거란 걱정도 있었지만요.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나라들이 달러랑 기존 결제망 의존을 줄여보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해졌다라는 거. 미국 눈치 보느니 우리끼리 거래하자. 언제까지 달러만 쓸 수는 없다. 이런 기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심 밖이었던 그 대한 결제망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대안 중의 하나로 부상을 한 거죠. 러시아나 중동 일부 국가들이 제재 피하려고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뉴스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당장 기존 시스템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플랜 B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XRP한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XRP를 발행한 리플이 바로 국제송금과 결제를 빨리 하고 또 싸게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은행들과 손잡아온 기업입니다. 이 미국이 흔드는 국제 질서 속에서 오히려 미국 외 지역의 은행들과 기업들은 리플 네트워크를 대안으로 테스트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리플넷에 연결된 은행 파트너가 전 세계 300곳을 넘겼고요. 중동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실제 송금에 XRP를 사용하는 이런 조그마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돈줄기 변화랑 국제 정세의 결제망 변화가 맞물려가지고 리플 XRP가 뿌리낼 수 있는 환경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토양 위에서 XRP라는 나무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통 금융거래 기술 접목입니다. XRP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리플사는요, 오래전부터 은행들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협력의 밀도랑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됐다는 거고, 일단 파트너 숫자가 300곳을 넘었다는 소식, 이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유럽의 스탠더, 아시아의 SBI, 태국의 SCB, 중동의 몇몇 은행들까지도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도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은행들이 당장 XRP를 쓰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조금 복잡한데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리플넷의 메시징 기술만 도입하면서 송금 속도를 높이고 있을 뿐 정작 XRP를 활용한 유동성 공급에는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플 XRP 투자자들한테 오래된 딜레마이기도 하겠죠. 파트너는 많은데 XRP 수요는 늘지 않는다라는, 하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생겼다라는 거. RLUSD 스테이블코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 있는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XRP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를 얻은 셈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국제표준 ISO 20022로 은행들의 데이터 형식이 통일되면서 리플넷 같은 블록체인망과 기술적으로 연동하기 쉬운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이랑 블록체인 간의 호환이 큰 장벽이었는데 이제는 표준 언어가 통일되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의지랑 규제만 남은 거죠. 리플사가 아예 미국 내부 은행 자회사를 만들고 은행 면허 취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가의 큰손들이 리플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2025년 11월에 있었던 리플사의 주식 투자 유치 라운드에서는 이 시타델 같은 대형 헤지펀드가 참여하면서 회사를 40조 원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XRP랑 리플의 미래 사업성이 크다, 이렇게 전통 강자들이 베팅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RP 생태계의 세 가지 축, 스테이블코인, ETF, 은행 인프라,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2025년 하반기의 특징적인 변화겠죠. 불과 1, 2년 전에 어땠습니까?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은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리플이 은행과 제휴 중이다, ODL로 송금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작 투자자들의 귀에는 잘 안 들어오는 서사였었죠. 심지어 뻔한 홍보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
이 구슬이 서말이면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 흩어져 보이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네트워크랑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국내외 규제 준수랑 기관 자금,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까지도 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 안에 연결되어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XRP 가격은 아직까지 조용할지 몰라도요. 시스템적으로 XRP가 쓰일 기반은 과거 어느 때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궁금증은 하나입니다. 이 정말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변화들이 리플 XRP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 또 어느 정도로? 이 투자자라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답을 알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요.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대신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가보죠. 거시경제가 순풍을 계속 불어주는 겁니다. 경기 침체도 오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잡혀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돈이 풀리니까 주식과 코인 전부 다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XRP는 자신들의 토큰화 프로젝트 성과를 실제로 내놓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리플레저 블록체인에 10억 달러치 부동산 펀드, 채권 토큰을 발행했다. 은행들이 이거 이용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말뿐이야 하던 시장이 이거 진짜 되네? 이러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XRP에 대한 재평가 랠리가 올 수가 있겠죠. 이 시세 얘기는 조심스럽겠지만요. 만약에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은 XRP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2배 이상 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왜냐면 2017년, 2021년 때의 광풍 때는 실제 성과가 없던 것이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거고 이번에 거기에 실체가 뒷받침되니까요. 반면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겠죠. 혹시나 세계 경제에 돌발 악재가 터지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든 유럽 금융위기든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또 가장 먼저 암호자산부터 팔아치울 겁니다. XRP도 그 예외는 아닐 겁니다. 특히 올해 아무리 기반을 다져놨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은행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 단계라서 이 시장 심리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내년 중반까지도 2달러, 3달러 이하에서 머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XRP 안 간다, 리또 속이다 이런 말들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XRP의 내재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점이겠죠. 가격은 실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네트워크상의 거래량이나 참여 기관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광풍이 불지 않을 때 더 차분하게 기반을 쌓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현실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어디쯤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지금 XRP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한 유행이나 테마주적인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되돌리기도 어렵다라는 거. 마치 인터넷이 통신 인프라로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렸었지만 일단 자리 잡고 나니까 모두가 그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XRP가 지금 노리는 위치가 딱 그렇습니다. 국제 송금이든 달러 결제든 국제 토큰화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배관 역할 말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고로서 각광받으면서 금융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면은 XRP는 그와는 결이 다르지만 글로벌 머니 무브의 윤활유 같은 포지션을 노리는 겁니다. 서로 역할은 다르겠지만요. 재밌게도 이 두 가지 자산 모두 점점 제도권의 수용을 받고 있다는 거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중이고요. XRP는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은행과 자본시장 틈새를 파고들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투자할 만한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여부겠죠. 저는 직접적인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향을 살펴야 됩니다. XRP는 오랫동안 정체됐던 만큼 한 방에 치고 나가는 급등주 이미지는 약합니다. 대신에 천천히 모멘텀이 쌓여나가는 중장기 스토리에 가깝겠죠. 하지만 단기 급등을 노리는 분에게는 답답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서서히 판을 읽으면서 쌓아가는 투자를 선호하는 분에게는 흥미로운 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논리랑 스토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암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들, 그중에 XRP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장은 언제든지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초반에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랑 회의가 교차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XRP는 곧 스위프트 다 잡아먹는다. 이런 과장된 기대를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ETF가 나와도 잘 안 팔릴 거다. 오르지 않고 XRP는 끝이다. 이런 극단적인 회의를 말을 합니다. 이 정답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일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시기보다는
그 중간 지점에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할 줄 아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초반에 던진 화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표면 뉴스랑 시장 움직임이 달라 보일까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겉으로 드러나는 시장 움직임, 그리고 리플 XRP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밑변의 움직임, 이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을 해본 것처럼 그 괴리는 점차 메워지고 있다는 거. 이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 XRP는 조용했지만요, 결국에 조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표면과 이면이 다른 시장에서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임계점에 달하면요, 결국에 표면 현상도 따라오게 마련인 겁니다. XRP랑 관련해가지고 진행 중인 이 커다란 서사는 아직까지 완결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겉으로 느리게 움직여도요, 속으로 단단하게 연결망을 구축한 자산은 결국에 죗값을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가치 저장 수단의 혁신을 보여줬다면은 XRP는 금융 인프라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겉과 속이 따로 노는다 하지만요, 결국에 하나로 수렴될 이런 흐름들. 저는 그래서 조용한 XRP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표면 뒤에 숨어있는 이런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을 키우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국지의 최우승자 사마중달을 아시나요? 그는 평생 2인자로서 때로는 병든 노인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면서 말을 했죠. 나는 이 칼을 한번 휘두르기 위해서 20년을 갈았다라고요. 지금 리플 XRP의 모습이 딱 사마이가 갈아온 칼과 같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가격 차트는 잠잠해 보이지만요, 물밑에서는 ETF 상장, 그리고 은행 결제망 통합,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이 거대한 금융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 뒤에서 묵묵하게 실리를 챙기면서 결국에 천하를 통일한 사마이처럼 XRP는 지금 글로벌 금융의 가장 깊은 곳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의 시세가 아니라요, 훗날 판을 뒤집을 XRP의 숨겨진 칼날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장은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긴 흐름과 큰 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을 보다 보면요, 누구나 오늘의 하락, 어제의 급락 같은 이런 단기 움직임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시죠. 특히나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 작은 음봉 하나에도 불안해지고 뉴스 한 줄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끝난 건가? 더 하락한다던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건요, 절대로 하루 이틀, 일주일의 움직임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큰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에요. 지금 당장 약해 보이고 누가 봐도 분위기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조차도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반등과 추세 회복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극도로 지쳐하고 모두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때부터 조용히 시작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여기서 모든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지어버린다? 이건 너무 성급한 행동이겠죠. 오늘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약세라고 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대로일 거란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가장 흔들릴 때, 가장 공포가 클 때, 가장 소음이 많을 때 차분하게 흐름을 읽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결국에 시장을 길게 본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시간을 길게 잡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진폭을 줄이면서 본질적인 흐름을 바라본다라는 것. 단기적인 변동성의 시야가 흔들릴수록 나에게 필요한 판단과 원칙이 무너지고요, 중장기 흐름을 바라볼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투자 시장은 절대로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풀코스 마라톤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부터 전력 질주로 달려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착을 못하고요, 쓰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만의 속도에 맞춰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더 상승할까봐 이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익절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은 생각보다 이 투자 시장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적당 일부 비중은 안내드리고 목표 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현실적으로 팔아야 내 돈이고요, 단기 고점에 익절을 해야지 내려왔을 때 반대로 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 속의 매매보다는 현실적인 매매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투자라는 게 결국에 시야의 넓이, 그리고 시간의 길이에서 갈립니다.
흔들릴수록 시야를 좁히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크게 펼쳐놓고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읽히실 겁니다. 결국에 미래를 잡아내는 사람은 항상 길게 보는 사람이니까요.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 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의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이유로 행동을 한다고 해요. 한 개는 그냥 허울 좋은, 듣기 좋은 이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짜 이유라고 합니다. 금융의 황제 JP모건에서 말한 건데요. 이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측의 2065년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 이 말 자체가 우리 귀에 참 듣기 좋은 신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2065라는 숫자 자체가 이 낭만적인 약속의 기한이 아니라 회사가 갚아야 될 배당과 이자가 빽빽하게 적힌 부채의 달력일 뿐입니다. 이 지금 스트래티지는 단순한 투자 회사를 넘어서 비트코인의 기초 자산으로 신용을 찍어내는 거대한 그림자 은행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무너지지 않는 금융구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슬로건 뒤에 숨겨져 있는 차가운 계산서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대신에 냉혹한 구조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내 자산을 지킬 진짜 전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2065년까지 비트코인을 안 판다고요? 요즘에 이 문장이 너무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은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되십니다. 이 2065는요, 약속의 연도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만든 부채의 달력에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달력이 보여주는 건 딱 한 가지.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위에 신용을 찍어내는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모순이 한 가지 있죠. 이 비트코인은 현금이 흐르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 근데 스트래티지는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자도 냅니다. 현금이 안 나오는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를 더 키우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비트코인 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만든 진짜 배경이라는 거. 은행은 예금을 받죠. 그 예금으로 돈을 굴리죠. 예금자한테 또 이자를 줍니다. 스트래티지가 은행이 아니겠지만 이 시장 위에서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식과 우선주 그리고 여러 형태의 신용상품을 발행해서 현금을 끌어와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용투자자에게 배당이라는 형태로 현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주를 사면은 내 돈은 비트코인으로 담보가 잡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근데 회사가 공개한 설명을 보면은 이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담보가 잡혀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금고에 쌓아두기는 했지만 그 금고에 투자자 이름표가 붙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투자자들은 회사 전체의 자산에 우선권을 갖는 형태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품은 아예 은행 예금이 아니고 예금 보험도 없고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처럼 보이게 만든 증권이라는 거. 이 차이를 모르시면요, 위험을 잘못 이해하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2065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 됩니다. 이 숫자가 그때까지 안 팔겠다가 아니라 배당을 얼마나 오래 낼 수 있나를 보여주려는 계산에서 나온다라는 거. 회사가 최근에 내놓은 설명의 방향성은요, 이 분명합니다. 달러 현금을 따로 쌓아가지고 배당과 이자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배당을 아주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장이 따라붙습니다. 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안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의 발언인데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무조건 안 판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회사가 신념의 회사가 아니라요, 이 수학의 회사가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세일러는 절대 안 판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지보다 구조를 봐요.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신용 투자자를 상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 신용 투자자는 낭만을 사지 않습니다. 지급일을 삽니다. 배당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 순간부터 시장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차환이라는 단어로 이 회사를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달러 준비금을 만드는 거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신용 발행자니까 이 신용 투자자가 원하는 언어로서 안전을 보여주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노리고 있는 진짜 플랜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트코인을 담는 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신용 상품을 팔아서 자금을 계속 끌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실제로 상품 라인업을 보면은 그 의도가 보입니다. 어떤 우선주는 가장 상위에 두고요. 또 배당을 못 주면은 벌칙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설계를 합니다. 또 어떤 우선주는 월 배당을 주면서 가격이 100달러 근처에 머물도록 배당을 매달 조절합니다. 또 어떤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환을 통해서 상승에도 참여하게 해줍니다. 또 어떤 거는요,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대신에 더 뒤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을 겨냥한 유로 표시 상품까지도 냈어요. 이건 그냥 자금 조달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마치 신용 공장처럼 고객층을 나누고 생산 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시경제가 왜 중요해지는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3.5에서 3.75%죠. 이 정도 금리에서도 스트래티지는 10% 안팎의 배당을 내세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회사의 돈값이 싸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유지되는 조건은 사실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시장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회사의 주식과 우선주를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회사가 만든 현금 안전판이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계속 비트코인을 흡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라도 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공포를 떠올리시지만 저는 공포보다 계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회사가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는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주주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지 않는다가 아니라 팔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가 깨지면 어떤 순서로 대응을 할 것인가 여부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만 볼 게 아니라요. 이 회사 주가가 비트코인 순자산 대비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 프리미엄이 유지만 되어주면은 회사는 그 프리미엄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시장이 닫히면은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시장 전체가 받는 의미도 바뀝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만 올랐죠. 지금은 비트가 오르면은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신용 구조가 함께 커집니다. 이건 상승장에서는 좋은 촉매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물 ETF 같은 직접 수요가 쌓이면서 스트레티지 같은 구조가 추가 수요를 얻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락장에서 또 반대로 신용 구조의 긴장이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가격이 아니라 이 지급일을 지켜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2065는 낭만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안 판다는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겠죠. 이 스트래티지가 노리는 비트코인 은행 플레이는 은행 면허를 따서 예금을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트를 중심으로써 신용 상품을 발행을 하고 전 세계 자본시장과 연결된 신용 발행자가 되겠다는 뜻이겠죠. 그 구조가 성공하면은 비트코인은 더 깊게 이 제도권 자본의 언어로서 번역이 되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은 신용 사이클과 더 강력하게 묶이겠죠.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을 볼 때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 비트를 둘러싼 신용 해충이 두꺼워지는지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리고 MSTR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대체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신용 발행 기계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생기시면요. 시장이 떠들썩할 때도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삼국지 적벽대전 때 조조는 배들을 쇠사슬로 묶는 연안개를 썼습니다. 이 거센 파도라는 변동성을 잡고 병사들이 평지처럼 걷게 하기 위함이었죠. 지금 이 회사의 전략이 딱 연안개처럼 보여요. 비트코인이라는 배들을 신용과 배당이라는 사슬로 묶어가지고 거대한 금융 요새를 구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이 연안개는 순풍의 무적이죠. 하지만 불이 붙으면은 그 사슬 때문에 오히려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 2065년은 약속이 아니라 이 거대한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버텨야 되는 위태로운 시간표라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구간을 오히려 익숙한 구간으로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기회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싫어하는 걸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피하시려고만 하죠.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차트, 지표, 시장 분석, 물론 전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내 불안함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그리고 결국에 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나 하락장, 누구나 싫어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손실 보시고요. 10명 중에 9명이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10명 중에 1명이 되는 법은 바로 대부분이 싫어하는 그 구간을 오히려 내가 편안해지는 구간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 다들 피할 때 나는 관찰하고 또 다들 불안해할 때 나는 공부하고 다들 못 버티겠다라고 할 때 나는 내 원칙을 한 번 더 점검할 줄 아는 거. 이 차이가 결국에 시간을 두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하락장이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바닥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문제없이 평단을 낮추고 조용한 준비를 쌓아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이 허락하는 것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하락장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장을 내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 종합브리핑 이 세 가지 방에서도 리플 단기 메이저 코인 등에 대한 중요 이슈 타점을 안내드릴 때 무리한 매매 타점보다는 현실적이고 적당한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이유도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투자 시장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싸게 사서 누구나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지만요. 막상 매수할 때가 되면 불안해서 하락시장에서 매수를 망설이고 또 반대로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까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 매도를 못하신다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 고점의 일부 비중을 걸어놓음으로써 현실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결국에 시장이 좋을 때 분할 입결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잘 모아놔야지만이 그 다음 찾아오는 하락시장에서 내가 더 여유롭고 하락시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 시장은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피하고 싶은 구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시작을 할 때 이 시장은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한다는 거.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벌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암호화폐 회사가 은행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이 미국 정부가 리플이라는 암호화폐 기업한테 전국구 은행 면허를 내줬다라고 해요. 암호화폐 회사가 은행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소식의 표면과 이면, 그리고 우리 돈과 투자에 미칠 영향까지 큰 그림을 쉽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면요. 이 방금 전에 미국 통화감독청, 우리가 줄여서 OCC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을 감독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5개 회사의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5회사 중에 리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리플 외에도 USDC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명한 서클, 그리고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팍소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암호자산 기업들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은행 면허를 받게 됐다는 건데, 정확히는 신탁은행인가인데요. 이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고객의 자산을 맡아가지고 이 보관과 관리하고 거래를 대신 처리해주는 이런 전문적인 은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금고지기이자 자산 관리인 역할만 할 수 있는 이런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은행이라면서 예금이나 대출을 못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OCC가 이번에 면허를 내준 이유는 예금이나 대출 같은 전통적인 은행업을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 대신에 이 신탁은행들한테 암호화폐랑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리플을 예시로 들자면요. 이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있죠. 1달러에 연동된 RLUSD라는 코인인데요. 이 리플은 이 코인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한테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너희를 연방공인 수탁자로 인정해줄 테니까 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다뤄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큰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 그냥 단순한 혁신기업 몇 곳의 편의를 봐준 정도가 아니라요. 전세계 금융지수 주도권, 즉 달러 패권과 연결된 설계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USDC 그리고 테더 같은 이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전 세계 유통량이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 한화로 4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에만 1천억 달러가 넘게 불어났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달러 지폐나 은행 예금 대신에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굴러가는 수백 조짜리 달러 생태계가 미국 규제 밖에서 커져왔다라는 거. 이게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했을 겁니다.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 좋은데 연준이나 재무부 통제권 밖에서 움직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의회랑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넣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 이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에 취임하자마자 이 지니어스법이라는 걸 서명을 했어요. 이름도 기가 막히죠.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입니다. 여기서 은행처럼 안전한 준비금을 쌓은 회사들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자, 관련 원칙을 세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OCC가 이번에 바로 그대로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 좋다, 리플과 서클 너네 준비금 탄탄하지? 그러면은 국가공인은행 간판 달고 마음껏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 입장에서는 과연 뭐가 좋을까요? 엄청나겠죠. 일단 이제 리플은요, 미국 정부가 인정한 금융기관 신분을 얻는 셈이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고객이나 기관들과 사업할 때 우리는 미국 연방은행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신뢰도랑 권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뉴욕 금융감독청 NYTFS라고 이 미국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규제 기관이 있는데요. 리플은 이미 뉴욕주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연방정부 OCC까지도 인가를 준 거니까 주랑 연방정부 이중으로 감독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규제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투명성과 안정성에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이런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번에 우리가 RLUSD를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만들겠다고 자신있게 발표했고, 실제로 RLUSD는요, 출시 1년도 안 돼서 유통량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이 신탁은행을 통해서 RLUSD 준비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까지도 갖추게 된다. 기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의 대표 주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곧 XRP 생태계 전체의 파이 확대로 이어지고, 리플 XRP 자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요, RLUSD라는 게 이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달러 토큰입니다. 그대로 RLUSD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이 리플 레저의 수수료로 쓰이는 XRP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 이 리플로서는 XRP 활용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화끈하게 높일 수 있는 발판을 얻은 셈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존 은행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미국 은행 로비 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 쪽에서는 OCC 발표 직후에 새로운 암호화폐 신탁 은행들이 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느니 이러니 뭐니 하면서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덜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경쟁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억대 연봉 주고 수백 명 투입해서 지키는 규제 기준을 신생 암호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탁은행 규정만 적용받고 전국구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형평성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OCC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실제 OCC 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참가자들이 들어오는 게 소비자랑 경제에 좋다. 은행 시스템의 경쟁과 다양성이 생긴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들아, 너네 너무 불평하지 마라. 경쟁 좀 돼야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런 계산도 있을 겁니다. 굳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우리 울타리 밖에 놔뒀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사고라도 치면은 이게 더 곤란하다. 차라리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감독을 하자. 실제로 OCC 측에서는요, 은행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번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말 말 그대로 각종 자본금 요건이나 내부 통제 기준 같은 것들 철저히 충족해야지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은행들 눈에는 특별 대우처럼 보여도 막상 이들 암호화 회사들은 은행과 비슷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셈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지.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도 있었고, 트럼프 정부의 기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랑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신흥국들의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이죠. 전 세계 달러 사용 비중이 살짝씩 줄고 있다는 경고 등도 종종 나오고요. 미국으로서는 달러의 영향력을 이 디지털 공간에서 확실히 키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기존 금융망 밖에서 다른 나라들끼리 달러 대체 수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민간 암호화폐 업계가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달러 패권 유지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든 서클이나 RLUSD 같은 이 달러 코인을 수초 만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굳이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찾을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실제로 개발
개발도상국에서 달러 현찰보다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케이, 이거 좋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접 이 판을 키우자. 이런 모멘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확실한 감독 아래서 말이죠. 이번 OCC의 결정의 본질은 그래서 달러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리플과 서클은 그 최전선 파트너가 된 셈이겠죠. 이렇게 큰 그림 아래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시계를 가까운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1개월 정도의 단기 전망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무슨 세상이 바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 승인은 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5개 회사 모두가 OCC가 요구한 몇 가지 조건을 최종 충족해야 정식 은행으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필기 시험은 붙었고요. 이제 면접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달 안에 아마 이들 회사가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요. 규제 기관이랑 세부 사항들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누가 가장 빨리 최종 승인 받을까?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웠었죠. 아마도 리플이나 이 서클처럼 준비를 오래 해왔던 회사들이 빠르면 몇 달 안에 최종 인가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긍정적인 보도들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무슨 기업 조건 충족했다. 출범이 초읽기다. 이런 헤드라인들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은 시장에 연료를 붓듯이 투자 심리를 달구게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짧은 기간에는 거시경제 변수도 무시 못해요. 혹시라도 큰 악재가 터지면은 암호화폐 호재 효과가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올해 연말에 예상 못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린다라거나 국제정치적으로 분쟁 위험 같은 게 불거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로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도 금리 동결 기조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호재의 순효과가 조금 더 클 전망입니다. 연말 연시 특유의 훈훈한 유동성 장세도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12월 달에 산타 랠리를 타는 시나리오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고, 너무 들뜰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내년 3월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쯤이면 드디어 누가 먼저 정식 면허를 받고 실제 영업을 시작했는지 여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리플과 서클 두 곳이 1분기 안에 가장 먼저 출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둘은요, 아예 새로운 전국 은행을 처음부터 세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트고라거나 팍소스 같은 다른 회사들은 원래 주단위 신탁 면허를 갖고 있었던 은행인데 이걸 전국구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이 내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반면에 리플과 서클은 오히려 이번 결정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은행 법인을 만드는 거라서 오히려 요구 조건 맞춰가지고 새로 설계하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1분기 내에 이들이 실제로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개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 주는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금융 업무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요, 보여달라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시험 무대에 선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리플 신탁은행에 수백억 원어치 XRP를 보관했다더라. 이 미국의 어떤 지역은행이 서클 디지털 달러를 결제망에 도입했다더라. 이런 구체적인 사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대감만으로만 올랐던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거 진짜 쓰이는구나, 실제 사용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한 단계 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리플이나 XRP, 이 기타 관련 코인들 이런 가격도 그때 가서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시나리오는 조건부입니다. 기업들이 규제 당국 요구를 차질 없이 따라주는 경우, 그리고 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경우, 이런 가정하에 진행이 된다는 거고, 혹시라도 1분기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거나 국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위험자산 랠리가 꺾일 수는 있다는 거. 그래도 미국이 이번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동기는요, 중장기 전략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흐름을 중도에 뒤집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6개월 후 내년 여름 정도가 되겠죠. 이때 큰 그림을 그려드려 보자면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은행이라는 말도 슬슬 익숙해진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최종 인가를 받은 곳들은 실제로 영업을 돌리고 있을 거고요. 미국의 큰손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자산 일부를 리플 은행에 맡겨봤다, 이런 식의 실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국제 송금할 때 은행 간의 XRP를 좀 써보자, 이런 시험도 물밑에서 진행이 될 거고, 저는 6개월 뒤를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경계가 사실상 희미해진 이런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어떤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랑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XRP 현물 ETF까지 이미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6개월이 더 지난다? 이 미국 금융회사들 중에 우리도 암호화폐 신탁은행 하나 인수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곳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거대한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당장 이번에 신청했다가 승인 못 받은 코인, 베이스나 소니, 스트라이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부족한 조건 채워가지고 다시 도전을 할 거라는 거고 6개월 뒤에는 분명히 처음에 5개 회사 외에도 우리도 줄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가 되겠죠. 전통은행들은 암호화폐 쪽 애들이 이제 우리랑 같은 신분이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망 암호은행이랑 제휴를 하거나 기술을 공유받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미 앵커리지라는 업체가요. 2021년에 가장 먼저 인가를 받고 나서 대형은행 파트너십들을 차근차근 쌓아왔어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6개월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움직이니까 유럽도 아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각 나라에서 앞다퉈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은행 규제 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이런 금융 허브들은 이미 암호화폐 기업에 우호적인 라이선스를 속속들이 내주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큰 장을 열었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그 판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지 여부입니다. 리플 XRP가 이번 리플 은행 승인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하겠죠. 토큰화된 달러, RLUSD, 그리고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그리고 은행들 간의 결제 브리지까지도 이 모든 거리에서 XRP랑 리플 레저가 끼어 있습니다. 이미 XRP는 전 세계 90%의 외환시장에 연결된 리플의 결제망에서 핵심 유동성 공급 토큰으로 기능을 하고 있죠. 리플 측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누적된 950억 달러, 약 한화 120조 원 규모의 국제 송금을 처리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방금 말씀드린 6개월, 1년 뒤 환경을 생각해보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XRP 쓰면은 증권법 위반 시비 걸릴까 눈치 보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손발이 풀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해졌겠다. 규제도 명확해졌겠다. 여기서 남는 거는 실제 효용을 증명하면서 돈을 끌어들이는 일이겠죠. 결국에 XRP 입장에서는 그 무대를 갖춘 셈이고요. 그 때문에 이번 OCC의 조건부 승인은 단순하게 호지 하나 찍고 끝이 아니라요.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는 신호겠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금융 최강국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나겠죠.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올 수는 있어도 마치 인터넷이 처음에 은행 업무에 도입되던 이런 순간처럼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 시절에도 초기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지만요. 지금은 인터넷 뱅킹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랑 전통은행의 결합도 향후에는 당연한 금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번에 승인을 받은 플레이어들, 특히 리플이 있다라는 거. 이게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오랫동안 답답했었던 규제의 굴레가 드디어 벗겨지고 실제 사용이 눈앞에 다가오는 단계라서 가슴이 뛰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도 필요하겠죠. 구조가 바뀐다는 걸 이해하셨다면은 이런 큰 흐름을 타시되 안전벨트는 메고 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이 되는 시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런 모든 움직임 뒤에는 커다란 설계랑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는 언제나 감정이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 자리라서요.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시장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결국 후회만 남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려움이요. 바로 이 매도라는 행동인데 이게 단순하게 차트를 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욕심, 불안감과 기대가 가장 크게 뒤섞이는 지점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상승장에 있든 하락장에 있든 결국에 마지막에 사람을 흔드는 거는 이걸 지금 팔아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고 싶은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욕심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가격이고 팔아야 될 가격은 시장이 알려주는 현실적인 가격인데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단기 고점, 중요한 저항 구간, 또 이전 고점처럼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와도 정작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자. 이 정도면 강력한데 지금 팔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파도처럼 올라오게 마련이니까요. 이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높게 팔고 싶어서 못 팔고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못 팔고요. 결국에 10명 중에 9명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안에 갇힌 채로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패턴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빠져드는 이유. 시장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장은 내 생각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가격만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죠.
사실 매도라는 거는 차트보다도 심리전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들면 들수록 시장은 더 단단하게 내 감정을 흔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버리고 시장이 주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 감정을 비워내고 원칙대로 정한 자리에서 매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쌓여야지 시장이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에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을 가볍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